연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북의 이모저모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연씨? 네, 춥긴 춥죠. 근데 뭐 오늘 여기는 따뜻하네요. 햇빛이 들어서 그런가요? 저 따뜻하네요. 연희 씨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남쪽 남자들은 참 이게 가식적인 애교가 많어. 네. 근데 이제 연희 씨 그런 말씀하세요. 가식은 이제 우리도 나쁜 안 좋은 말인데 외교가 많다고. 네, 외교가. 외교. 북쪽 남자들은 애교. 외교. 그러니까 외교잖아요. 외교. 네, 외교. 우리 그 외교할 때. 애교는 뭐 애교고 그런 네. 외교. 외교. 북쪽 남자들은 네. 직설적이고 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러죠. 그 뭐가 좋으세요? 북쪽이 더 좋으세요? 진실한 건 북쪽 남자들이 진실하죠. 그 남쪽 그렇죠. 사람들은 네. 마음을 모르겠어요. 마음이 모르겠는데 여자로서 볼 때는 이렇게 남쪽 남자들처럼 자상하고 막 이런 건 또 좋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뭐 그게 같이 졌습니다면 좋긴 좋아요. 그런 말이. 네. 제가 연희 씨한테 뭐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없는 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저희들 겨울이 와서 갑자기 그죠? 다가와서 뭐 사계절이 바뀌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이들 추워지고 또 이제 코로나도 거리두기도 격상됐고 더 엄해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 또 변함없이 그 남북 화해에 대한 열정으로 자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UN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항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18일 날 네. UN 산하에 3위원회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를 기본으로 다루는 그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또다시 체결이 됐습니다. 네. 몇 년째 계속 연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는데 이 체결된 데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 특히 뭐 단호히 북의 인권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좀 눈여겨볼 게 중국에서 이거는 정치적 책동으로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한번 주시를 했고 여기서 특히 김성 유엔 주재 북대사가 말했습니다.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정말 진짜 인권위원회 하게 되면 진짜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인권의 중진과 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책동을 위해서 그런 책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북한 인권 문제가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딜레마 같은 뭐 이제 그렇죠.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인권 문제는 존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뭐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인권 결의안이나 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정치정의라는 건 왜곡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결의안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정치범 강제 수용소. 항상 우리가 남북 이야기할 때, 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범 강제 수용소. 그 다음에 조직적 납치. 나 이거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남쪽에서 3년, 4년 전에 12명 집단적인 납치를 해왔던 거 있잖아요. 리경식당 사건이요? 네. 또 저도 강제징 옹유하고 안 보내주잖아요. 김현희 님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네. 이런 게 있는데도 이걸 모른다 하고 국제사회에서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어제 북에서 있지도 않는 어떤 집단 납치? 누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성환된 탈북자 처음 문제. 성환된 탈북자 중에 진짜 제가 아는 친구만 해도 한 3명 있습니다. 북에 간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연락도 하고 있고 뭐 소식도 받고 있는데요. 그 성환된 탈북자 처음 문제. 그리고 정교, 집회의 자유 이런 데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게 결의가 됐고요. 또 특히 이번에 코로나 있잖아요. 네. 코로나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에서 이제 그 코로나와 또 자연재해 이것 때문에 인권 침해에서 더 심각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또 제기했습니다. 근데 전 좀 웃기는 게요. 네. 조금 전에 사회자분이 어느 나라나 인권 침해는 뭐 정도 차이지만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떠나서 나는 이 유엔에서 몇 년째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 이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 저 그걸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북에서 어떤 인권 유린이 있는지, 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체 어떤 내용들 증거들이 있는지 이건데 가장 우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신동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동혁이요? 탈북자. 네, 신동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6년도인가에 그때 한 것 같은데 2013년 그 전역에서 몇 년 동안 유엔이고 뭐고 전 세계 다니면서 엄청
북의 인권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 또 말을 했는데 특히 이 사람이 쓴 책이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연예님이 급하게 올라온 소식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신동혁이 쓴 책이 이 사람은 오히려 뭐 한국보다도 미국에서도 유명한 것 같기도 해요. 책도 영어로도 출간됐고 그래서 뭐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이제 그 부시 행정부 때 이제 북의 인권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걸로 뭐랄까 좀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가장 천병으로서 역할했던 신동혁 씨가 발언한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조금 뭐랄까 증언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요. 네. 김성 대사가 이번에 18일 날 한 4일 전이죠. 유엔에서 결의할 때 인간 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집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신동혁이 대체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주요 근거 탈북 신동혁 씨 자서전 어류 인정이라고 한겨레 신문에 나왔습니다. 신동혁 씨가 내가 내 자서전에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인정하고 시인한 게 이제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 하게 되면 거기 증거와 근거들 기본 많은 증거를 신동혁의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도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계산된 거짓말인가.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신동혁인데요. 네. 책도 나왔습니다. 14호 수용소 탈출. 네. 그래서 영웅에서 거짓말쟁이로라는 기사들도 나왔고 특히 여기서 중앙일보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말 바꾸는 이유가 뭔가를 그 저중동이 엄청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탈북자들이 말 바꾸는 이유는 사람들이 쇼킹한 이야기만 바라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려는 게 있다. 또 둘째로 자신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인기가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동혁이가 계속 유엔이고 뭐고 다니면서 근데 국내에서는 별로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전문 밖에 나가서 했던 거죠. 그때 정치범 수용소에서 별의별 말 다 했어요. 엄마와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다가 탈출 시도하다가 끝내 몇 년 뒤에 탈출해서 나왔다. 그리고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엄마와 자기 형을 자기 번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걸 제가 봤다. 그 죽은 이유는 엄마와 동생 형이 도망치려 하는 거를 자기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나 같다. 이런 걸 다 시인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쭉 한 것 중에 또 특히 뭐냐면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14호 수용소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 그 사람 누군지 몰랐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 믿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2014년 10월에 우리 민족끼리의 신동혁은 누구인가라는 영상이 공개됩니다. 네. 그 영상이 신동혁의 말에 의하면 죽었다고 했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죽었다고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영상에 나왔더니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프랑스가 나가서 사업을 했어요. 프랑스 주재 북대사관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한 번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또 요청까지 합니다. 죽었다던 아버지를. 이렇게 공개돼서 뭐 그랬는데 그때 이 영상이 공개되니까 할 수 없이 2014년 10월에 공개되니까 2015년 1월에 2달 만에 시인을 합니다. 자기 뭐 자서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신동혁 씨 아버지. 사진에 보이는 분이. 네. 이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6살 때 신동혁이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수용소에 살면서 자기 나라 영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6살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모든 전국의 아이들 선물을 내줘요. 옷을. 2년에 한 번씩 애들 옷을 공급하거든요. 똑같은 애들 알락달락하는 그 옷을 입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그런 거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밖에서 나와야만 입는 거지. 그걸 보면서 얘는 정치범 수용소 뭐 간 적이 없다고. 어느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느 강산에서 일을 했다 하고 말을 하고 또 이 신동혁이가 뭘 하냐면 손이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이 잘렸어요. 이게 자기가 거기서 뭐 탈출 시도할 손가락 잘린 거는 네. 이렇게 수용소에 있을 때 재봉기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손 힘이 떨어져서 떨궜답니다. 떨궜는데 재봉기 다리가 부서졌대요. 네. 그랬더니 보안관 우리 교도관이 갔겠죠.
데려다가 너 선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 선은 쓸모가 없다 하면서 청작업반장, 청일 시키는 같은 재수겠죠? 그 사람한테 시켰다는 거죠. 선 잘라버리라고. 그랬더니 청반장이 이 책상에다 이 신동엽의 손을 넣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잘라버렸다. 이렇게까지 막 진짜처럼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말만 들으면 정말 끔찍한 내용들인데. 근데 그거 끔찍하다마다 진짜처럼 느끼게끔 어떻게 하냐면 딱 잘라놨는데 가죽이 옆에 붙었대요. 그래서 얼른 그 가죽을 자기가 잡아챘다는 거죠. 진짜 같잖아요. 근데 강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그 자기하고 같이 강산에 하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선이 부러졌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 화상자리가 있나 봐요. 그게 감옥에 수용소에서 불검문 받았대요. 네. 불검문 받아서 화상자리다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여론이 굉장했죠. 근데 그 실지 말하는 게 어렸을 때 옆집에서 농촌 마을들은 개 밥을 밖에서 꾸리지 않습니까? 거기 넘어져서 거기 다쳐가지고 화상을 당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진짜처럼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 미국이나 이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론에 따라서 이제 정책 방향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호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동엽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이런 정보들을 흐리게 되고 뭐 100번 양보해서 기본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과장되고 부풀리고 더 거기에 사실처럼 뭔가를 그 뭐랄까 그 허위를 넣게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제 뭐 강한 어조로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탈북민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의 정보를 적국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아마 미국이겠죠. 그렇죠. 네, 미국이 짜집게 한 것이고 그것이 아마 유엔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고립이 돼 가는데, 물론 이제 북도 준비를 하고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요번에 중국이 지금 그런 말 얘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치화하고 이런 이슈들을, 팩트들을 정치화하고 선택적인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이클 무어의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적나라한 문제들을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진짜 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싶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의 인권, 뭐 대한민국의 인권,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적인 이중잣대 그리고 인권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고민하고 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으실까 않아야 하나 해서 이번 유엔 위원회의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 이제 그런 팩트들은 결의안들은 대부분의 경우 80% 90% 이상이 탈북자들이 준 정보죠. 맞습니다. 그 탈북자들의 정보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공된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그렇죠. 팩트를 갖고 오셨어요. 네. 지금 우리 남쪽에서 이집 만나러 갑니다라던가 네. 통일전망대 뭐 이런 보게 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이제는 다 속을 만큼 속아서 안 믿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진실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그 유엔에까지 가서 하는 건 얼마나 악랄한 거짓말을 창조해서 했겠습니까? 근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겁니다. 외신들도. 어제 미국의 어떤 정말 유엔 자체도 뭐 미국의 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주타격을 하는 건데 북을 어느 이게 지금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이거 신동엽이처럼 하는 이연서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탈북자. 그 여자고 해외 나가서 지금 강연을 하는데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당신도 신동엽처럼 거짓말하는 건 아니냐? 외신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외신들도 어지간히 알고 있는데 어제 유엔이라는 외피를 쓴 미국은 어떻거나 눈을 감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개방돼야 되고 이제 북이 아마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가공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는 그러면서
진짜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신들이 쌓이면서 그렇죠. 관계들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신동엽이가 14호 정치범 수용 수용 탈출. 탈출이 네. 이 책을 썼는데 뭐 27개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나갔답니다. 네. 엄청 많이 했죠. 몇 억을 벌었다니까요, 돈을. 그런데 이젠 가짜가 밝혀졌잖아요. 네. 이게 그 책을 이 남쪽에서 낸 게 아니라 미국 어느 출판사에서 냈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신동엽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 저기 소송을 걸었구나. 네, 소송을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출판사의 신용 문제니까 재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데 도망갔어요. 망명했어요. 망명해서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네. 재판 받아야 되니까 이런 상태인데도 이렇게 재판까지 벌어진 상태인데도 대한민국 그 뭐 교보문고나 거기서는 아직까지 이 책이 뽀조시 팔리고 있는 상황. 참 아이러니한데 뭐 어디 가서 미국 어디 한국계 미국인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지금 뭐 숨어 산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뭐 한 개인으로 보면 우리 연희 씨나 뭐 탈북민들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팔아서 어떤 돈이 될 만하게 정보를 가공해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 맞죠? 예, 거기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요즘은 이게 이렇게 국제화돼서 이 사람도 그렇고 그 외에도 지금 북에 가 있는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죠. 네네. 박연미라던가 네네. 뭐 사기와 거짓말로 지금 세계를 박연미가 허강이라고 요즘 맞습니다. 아는 그 사람이죠. 네네. 네네. 그 여자죠. 그리고 이제 아까 테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강연 같은 거 동영상 찾아보면 이런 탈북자인데 뭐 그럴싸한 영어로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뭐 한국어로 연설하고 뭐 이제 이렇게 영어로 통역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왜냐하면 외신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판을 쳤는데 지금 이번 신동엽 사건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막혀 있습니다만 그렇죠. 북이 2004년, 2005년 지나고 부시 행정부 물러나고 나서부터는 북도 자신감을 갖고 개방하고 있고 외국 그 통신사들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걸러지는 것 같아요, 뉴스들이.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북에 대한 온갖 난무하는 거짓들, 사기들 이런 것들이 누구 입에서 나오는지 다 탈북자들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엔 결의안도 그렇고. 근데 이 신동엽 자체도 북에서 강산에서 일을 하다가 13살 난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도망친 놈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 태영호 같은 사람 미성년자 강간하고 도망쳤다는 지금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북이 붕괴제가 없어져야만이 자기네가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북과 남이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을 붕괴시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범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 가지고 우리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정보를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모전을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뭐 이거는 정치적인 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한 인권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한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북한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 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시작하시니까 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 없이 우리가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중에서 제일 많은 희생을 낸 게 미국 아닙니까? 가장 발전되고 뭐 좋다는 큰 나라. 네. 미국의 인권이 그 정도인데 그게 대해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던가 뭐 국가에 대한 이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자기네 코로나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게 북 아닙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진실이든 어디든 진짜 한 명도 희생자가 없다면 그야말로 인권이 정말 더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둘째로 이번에 정말 우리 큰 자연재해를 얻지 않았습니까? 남쪽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온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군대고 인민이고 달라붙어서 그 추운 겨울날 한지에서 똘싸움을 생각해가지고 그럼 몇 달 만에 그 많은 몇백 채의 살림집을 다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공짜로. 이런 사람을 위한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정책이 전제하는 나라는 분명하단 말입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생존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뭐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고 할 때 요즘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자유권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경제적인 평등권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제
그 미국의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미국의 흑인 숫자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뭐랄까 이렇게 믹스드 되는 혼혈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한 15%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뭐 사망한 사람들의 65% 이상이 이제 흑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통계를 보면 지금 아마 지금 연희 씨가 얘기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자유, 뭐 말할 자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존권이 그리고 경제적인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무슨 또 인권을 그렇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인권들을 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이제 북한 인권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 또 그 경제적인 거, 뭐 네.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막혀서 힘들긴 합니다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밑바탕에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있지만 이제 비료 그리고 비료를 잘 살포하는 거.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소식은 성능이 개선된 분무기가 많이 개발됐다고 해요. 예,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순환교육의 농기계 작업소에서 이번에 만들었답니다. 새형의 자행식 분무기를 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분무기는 잘 모르겠는데 저 평양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모내기 지원 나가거든요. 아, 모내기 네, 지원이요? 학교 네네. 고등학교 때 그 직장별로도 나가고 그럴 때 보게 되면 분무기 하게 되면 뒤에다가 뭐 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비료 약 뿌리는 네네네네. 거, 네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자행식 분무기라고 하더라고요. 자행식 분무기, 자주식 분무기. 그래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사진 보시면 네. 그뭐 요즘 귀농하시거나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맞습니다. 돼요.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림 보면 다 아실 것 같네요. 네네. 이게 가솔린 엔진을 단 사륜구동의 자주형 분무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뒤에 지는 거 이 네. 배낭식은 무겁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밭고랑 같은 게 오. 저기 안 돼 있는 데서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이렇게 좀 크게 돼 있는 농원 같은 데서는 이렇게 밑에 놓고 끌고 다니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식이라든지 뭐 자행식이라든지 네. 이런 분무기들이 이제 그 북에서 개발이 됐다고 해요. 네. 네. 이게 원래 있었던 것 같네요. 네네네. 이게 바로 무슨 뭐 배낭식도 보이고. 네네 네. 배부식 분무기 위에 건 밑에 거는 주행식 분무기. 네.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무할 때 이게 액을 어떻게 잘 미세하게 뿌려주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솔린 엔진 지금 달았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이 이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그 연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가솔린 같은 거 많이 아껴야 되고 이제 군사 그 뭐죠? 뭐 탱크나 비행기 뭐 이런 것들에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연료 문제가 조금 풀리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제 연료가 어느 정도 좀 돌아간다, 움직인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거 네. 하나하나 보면서 그의 경제의 어떤 여유로움, 네, 여유가 네, 네. 막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뭐랄까 자주 경제, 자력 갱생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교류가 생기면은 그죠 뭐 기술 교류도 하고 우리가 이거 볼펜심 하나까지 다 만들지 않거든요. 그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도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뭐랄까 좀 중점을 둘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오늘은 북한 인권의 상황, 뭐 인권 결의안이 해마다 채택되고 있는데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많이 좀 속상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속상하죠. 네. 자, 그러면 뭐 다음에 또 저희가 다른 소식 가지고 또 한번 뭐 연관된 소식 있으면 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